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랩 코리아나 미술관 시랩 큐레이터 최선주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앞서서 오늘 리스닝 투게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이 리스닝 투게더는 코리아나 미술관 시랩 8.0 코러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이고요. 이 코러스라는 주제로 올해 코리아나 미술관 시랩 8.0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공간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시장이었고요. 뒤편에 보이시는 사운드 아티스트 작가인 전영산 작가의 백그라운드 보이스라는 작업이 지금 이제 불이 꺼져 있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이 코러스라는 주제를 워크숍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퍼포먼스로 풀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리스닝 투게더도 그 코러스를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강 리스닝 투게더 1강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네요. 오늘 들으시는 이 리스닝 투게더 2강은 3회차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연, 리스닝 투게더는 3회차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연이고요. 오늘 진행되는 2강, 코러스, 사라진 숲의 정령의 기환, 비극의 신화적 기원과 코러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긴 제목을 왜 이렇게 긴 제목을 택하셨는지 나중에 김윤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제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 리스닝 투게더의 두 번째 강연입니다. 오늘은 신화예술, 영혼과 영성을 탐구하고 사랑하는 인문학자인 김용희 선생님과 저희 리스닝 투게더 3회차를 모두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최인선 아트 디렉터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박수로 리스닝 투게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회에 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저번에는 코러스란 주제로 총 3회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수업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선생님께서 베토벤과 말러를 통해서 비극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김용희 선생님과 함께 인문학 베이스의 신화, 비극 이런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대화를 하는 식으로 강의를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업을 약간 지적 작용을 좀 내세우지 마시고 상상적 작용을 내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육입니다. 예, 제목이 길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간추리질 못해서 늘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나눌 얘기가 비극 얘기도 할 거고 코러스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사라진 숲의 정령이라고 제가 저기 썼는데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혹시 정령을 믿으시나요? 정령을 믿으시나요? 정령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귀신 말고. 저는 이제 신화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신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너무 멀리 있고 뭐 하늘에 있거나 또 우리가 너무 가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화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특히
신화가 탄생했을 때는 자연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는 늘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살아있는 힘들을 과거에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정령들은 그런 자연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이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코러스나 비극하고 관련된 중요한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신하고 늘 동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티로스라는 존재예요. 사티로스. 반인 반수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염소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염소 부족. 근데 이제 우리가 염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사티로스라는 이미지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길들인 염소가 아니라 건조한 산악 지역에 사는 산양을 뜻했어요. 종적으로 염소하고 산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우리가 비슷하게 붙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은 좀 동물의 세계하고 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구별도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사티로스는 반은 염소 또는 반은 산양, 반은 인간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 사티로스가 바로 숲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위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가는 존재죠. 이 존재가 바로 스프링처럼 막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티로스를 이해하려면 인터넷에서 산양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티로스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티로스는 산양은 엄청 높이 뛰어요. 높이 뛰고 발바닥에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요. 스프링. 펄쩍펄쩍 뛰고 혹시 염소 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염소 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되게 생기잖아요. 염소 눈이 달에 반응을 한대요. 달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염소는 달 동물이에요. 달 동물이기 때문에 마녀들의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마녀들의 동물. 그래서 이제 사티로스, 디오니소스, 코러스, 비극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할 마녀라고 겁니다. 부르거든요, 선생님을. 마녀 선생님이라고. 왜죠? 마녀 아카데미도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네, 그렇죠. 오늘도 코러스 얘기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이제 마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이 화면은 펴놨으니까 아이스킬로스라는 그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의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이에요. 거기 나온 이제 한 장면이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코러스라고 돼 있죠. 요 뒤에 이 가면을 쓴 인물들이 다 코러스예요. 코러스. 근데 이제 코러스 하면 지금은 합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대 비극에서 코러스는 합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합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러니까 메인 고대 그리스는 합창이 메인 맞아요. 메인이었고 메인. 연극이 사실 코러스에서 연극이 나온 게 아니라 연극에서 코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코러스에서 연극이 나온. 맞아요. 네. 코러스에서 연극이 나왔고 코러스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부르는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추는 춤이기도 했어요. 같이 추는 춤.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춤추고 노래하냐 하면 땅의 신하고 계절의 신한테 뭔가 마법이 일어나도록 하는 주술적인 동작이었죠. 코러스가 다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극장이에요.
극장인데 그 가운데 이제 원형이 있어서 이 극장을 우리가 원형 극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 원형 공간을 일컫는 말이 오케스트라였어요. 우린 이제 현재 쓰이는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현악을 위주로 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고 우리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공간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극장 가시면 오케스트라 부스 이렇게 내 그 자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공간이 오케스트라인데 오케스트라가 고대 그리스 극장에 이렇게 완전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간이 좀 더 이제 흘러서 이거는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에 만들어진 거고 4세기경으로 가면 반원이 돼요 이게. 예, 조각이 나죠. 조각이 나서 이게 이제 원형으로 된 게 훨씬 온전한 오케스트라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대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디냐 하면 저 뒤에 이렇게 막사같이 보이는 공간 있죠. 저기를 스케네라고 불렀어요. 스케네. 그런데 저기는 뭐 하는 데였냐 하면 뒷공간 같은 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연을 하고 그러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이 대기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스케네였죠. 근데 이제 고대는 그러니까 스케네는 별로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오케스트라는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스케네가 중요해졌죠. 그리고 스케네 위치가 위로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극장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원으로 된 공간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형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원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코러스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으로 모일 때는 언제일까요? 뭔가 중요한 게 가운데 있을 때 원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캠파이어 할 때 불이 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뭔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거나 이러면 이제 원으로 모여서 웅성웅성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간이 원형 공간이에요. 그래서 연극이나 또 우리 공연 예술이나 모든 예술의 근원에는 그런 이제 둥글게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 이런 게 예술의 출발이죠. 예술의 출발이고 요 둥근 공간에서 일어났던 행위들 그게 춤과 노래, 고함 그 다음에 뭐 시인 같은 사람은 뭐 이제 고함도 지르고 또 약간 홀린 상태에서 이건 신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일어났던 행위가 코러스였어요. 바로 코러스.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계단은 뭐냐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러다가 쉬는 공간이었대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객관이 아니라 그죠? 막 너무 뛰고 막 놀고 뭔가 화물경에 빠져가지고 약간 정신 나간 상태로 돼서 놀다가 뒤에 쉬는 공간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 와중에 이 뒤에 이제 객석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 안에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일어나는 코러스가 뭔가 형식화되기 시작했죠. 그게 처음에는 아주 자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나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요. 언제 하냐면 중요한 때가 있어요. 1년 중에. 여러분들은 1년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하신가요? 생일날? 중요한 날 우리 기념일이라고 하죠. 기념일. 그런데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날이 계절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춘분. 동지, 춘분. 그렇죠. 동지하고 춘분이요. 동지하고 춘분. 춘분이 딱 되면 이제 초록초록한 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춘분 즈음에 뭔가를 했대요. 춘분 즈음에. 근데 이제 춘분 즈음에 누가 중요했냐면 신 중에 춘분에 중요한 신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춘분의 중요한 신. 춘분의 중요한 신이 누굴까요? 탄생의 신인가? 무슨 신일까?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춘분에 하는 의뢰들은 대부분 아폴론적인 의뢰들이었죠. 아폴론.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춘분 지난 지 한참 됐지만 대체로 한 5월 달쯤이었다라고 그래요. 5월 달. 그래서 이제 5월에 초록을 부르는 신이 아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지 얘기했죠. 동지. 동지는 누가 중요할까요? 동지는 누가 중요할까요? 상상적 상품을 작용을. 걸어야 된다. 동지는 디오니소스였어요. 그러니까 동지가 좋아요. 동지 좋아하세요? 디오니소스 아시죠? 디오니소스. 제 옛날에 다니던 학교 그 정문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 이름이 디오니소스였어요. 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막걸리의 신은 아니에요. 포도주의 신이죠. 포도주의 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술의 신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바코스도 있죠. 바코스. 그냥 술이 아니라 포도주의 신인 이유는 이 디오니소스가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재 속이요? 재 불탄 적이 있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이랑 다른 거구나. 재는. 그렇죠. 디오니소스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하죠. 있다. 어쨌든 요 공간에서 뭔가를 했던 때는 춘분 동지. 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계절을 부르는 의뢰를 하는 거죠. 계절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봄에는 우리 마음이 들뜨고 굉장히 신나잖아요. 근데 동지 때는 어떨까요? 깔아앉죠. 가라앉죠.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기념하는 또 앞으로 올 그 어두운 시간을 기념하는 그런 게 이제 디오니소스 제의였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제의는 동지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제전으로 바뀌면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춘분에는 가거든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를 떠나보내는 제전을 춘분 때 했죠. 이게 뭐냐 하면 연극의 기원이에요. 연극. 여기서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다음 넘을까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뭐 음과 양, 뭐 낮과 밤, 막 이런 이분법적인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그런 되게 이분법적인 것들을 요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경계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게 이제 뭐 희미한 것들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초의 뭔가 그런 것들을 짚어보면 너무나 이분법적인 것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런 게 이제 채색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현이 되는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얘기하면 저 같은 잘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뭐 아폴론은 굉장히 밝은 양조의 음악, 장조의 음악, 디오니소스는 되게 음한 단조의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한 생각은 없죠. 이상한 생각은 없고 우리가 이제 그게 이렇게 좀 대극적인 개념으로 니체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분하게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폴론적인 건 그냥 발달하기보다도 뭔가를 명확하게 분간하고 아까 이분법 얘기했죠. 이분법은 아폴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문자도 쓰고 하지만 최초의 문자가 생겨났을 때 왜 이런 데다 파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이 생겨나기 전에 그러면 판 그 골에는 빛이 비쳐야 그 골이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힘은 태양에 있어요. 또 우리가 낮에 밝은 빛이 있어야 분간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이러면서 우리가 좀 모호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 안에
뭔가를 명확하게 둘로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명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료하게 만들어진 개념들끼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연결하고 이런 정신을 아폴로적 정신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그렇지만 꼭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봄에 우리가 기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봄이 좋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봄에 새 잎이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말 하려고 해서 선생님을 제가 봄에 뵈러 갔는데 인선 봄이 풀이 나고 이럴 땐 그 나무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 근처에 가면 너 에너지를 다 뺏어갈 거라고. 걔네들이 저런 풀 색과 이런 걸 내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에너지를 너무 진지하게 나무 옆에 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거를 그때 듣고는 이런데 생각할수록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봄의 나무는 땅에서부터 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야 잎사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봄에 나무는. 근데 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있는 에너지들, 나무 주변에 있는 에너지도 막 끌어올리겠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지금 같은 데는 어떨까요? 박뿜어내요.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제가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뿜어내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좋은 게 뚝뚝 떨어지겠죠. 어저께도 전화 드려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구름 구경하고 있어. 그 양기를 받으시는 건가요? 구름이 좋지 않나요? 구름하고 눈을 맞추면 구름이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즘 날씨 좋죠? 구름을 노려보세요. 그럼 구름이 뭔가 나하고 연결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분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한테만 저러지? 우리 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연결돼요. 아무하고나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 볼까요? 뭐냐 하면요, 스트라빈스키 아시죠? 네. 좋아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네, 제가 이상한 짓을 했던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이거 지금 피나바우시 걸로 들으실 건데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는 20세기의 중요한 작곡가고 봄의 제전이라는 이제 곡을 교향곡을 썼죠. 근데 그 곡이 너무 세서 뭐 세다는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에 파생되는 아트웍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피나바우시가 아주 대단한 작업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갖고 오셨는데 왜 가져왔냐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듣기 좀 힘든 곡이에요. 왜냐하면 불협화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스트라빈스키는 니체가 얘기한 비극 정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이 굉장히 예술의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 한 권을 썼고 이 책은 이제 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거의 성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과거에 아까 했던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코러스라고 불리던 그 코럴 댄스를 코레이아라고 불렀어요. 코리아나 미술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코레이아라고 불렀는데 그 원형을 정말 표현한 작품이에요. 봄의 제전은. 근데 저 아까 원형 공간에서 예술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희생제의가 있었어요. 희생제의. 그렇죠. 희생제의. 염소를 죽였어요. 거기서. 염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도 그런 희생양이라는 그런 모티브하고 관련이 돼 있죠. 피나바우 씨는 너무 유명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분 안무가 되게 좋죠.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희생제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녀와 야수, 고질라, 그러니까 여자를 계속 희생시켜서 서사를 만드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 극에서도 엄청나게 발휘된 것들이 많이 이제 레퍼런스들을 보는데 저는 그거의 가장 최고는 어쨌든 스트라비스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어떤 거를 봐도 이거를 또 보면 또 너무너무 무섭고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글을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여자로서 기분이 나쁘고 우선 구약성서 읽으면 기분 나쁜 그런 것처럼 좀 기분이 나쁘고 여기서도 그렇게 너무 느껴지는데 피나바우 씨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와닿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하면 또 소름이 끼치는데 한번 같이 짧게 잠깐만요. 네. 보기 전에 여자를 젊은 여성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제의가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있긴 있는데 항상 젊은 여자만 바치진 않았어요. 남자도 남자도 바쳤죠. 중요한 거는 뭘 바쳤냐면 젊은 사람, 무조건 젊은 사람. 젊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힘이 젊은 힘을 부른다라는 과거의 마법적 사유에는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똑같은 걸 내놔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과 똑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었거나 이래야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같은 걸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빈스키 이 작품은 여성을 희생양으로 내놨지만 고대 제2의 정말 여성이 나왔을까? 그건 좀 이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보실까요? 우선 젊어야 된다. 이제 이런 종류가 아까 그 오케스트라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 훨씬 가깝죠. 이런 모습들이 이건 이제 그리스 연극의 비극의 가면이에요. 이 어떤 표정 같으세요? 우리가 이런 표정을 언제 질까요? 그렇죠. 놀랐을 때요. 놀랐을 때. 비극 배우의 가면은 과거에는 이제 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 표정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연기를. 이 표정으로. 근데 이거 뭐냐면 눈도 이렇게 커지고 이건 물론 눈 구멍이긴 하지만 일단 입이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그때 이제 우리 시대는 꽤 개념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말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저 놀라고 거기에는 이제 말로 표현하면 비통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끔찍함일 수도 있고 또 꼭 이렇게 비통한 끔찍함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주 좋을 때도 하고 입이 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면은 뭔가 극단적인 감정들, 우리 내면에서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표정이죠. 이게 비극의 주제예요, 바로. 우리 시대는 비극이라는 말이 슬픈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비극은 슬픈 극이야. 이게 비자가 이제 슬픈 비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트레지디라고 하는 트라고디아라고 하죠. 이 비극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슬픈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었어요. 끔찍한 일. 끔찍한 일인데 그냥 끔찍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믿고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꼬꾸라지는 데서 생기는 끔찍한 일. 그렇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연유인가 갑자기 꼬꾸라지게 됐어. 몰락하게 됐어. 그것도 이 롤러코스터 중에 이게 낙차가 심한 꼬꾸라짐이죠. 이런 꼬꾸라짐이 비극의 주제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혹시 들으셨겠지만 말로 교향곡이 꼭 부러지는 게 진짜 많아요. 하이를 찍었다가 팍, 하이를 찍었다가 팍. 근데 그때 인간은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 괴리, 그 공간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언어와 이것과 지금 그 음악이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니체는 여기에서 뭘 주목했냐면 비극 정신이라는 건 꼬꾸라지는 정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꼬꾸라지면서 추락하는데 바다 모르게 추락했다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낙차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비상하는. 염소처럼. 그렇죠, 그렇죠. 염소처럼.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확 비상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죠. 그렇죠. 그게 비극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비극 정신이에요. 비극 정신. 그냥 우리가 너무 슬퍼, 난 기운이 없어, 처져, 애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비극 정신은. 거기서 솟아나는 데서 일어나는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고대 비극 정신은 저는 이제 신비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귀신의 집이 아니라 미스테리는 과거에 이제 신비 제의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이거는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설이 있어요. 역설. 뭔가 엄청나게 추락하는 것 같은데 솟아나요. 또 내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활짝 열리는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역설이에요. 이 역설이 삶의 미스테리죠. 삶의 신비고 비극 정신은 그런 신비하고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되살리자는 게 이제 니체 얘기예요. 이걸 되살려야 한다. 그거를 지금 세상에 되살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달린 인물 있죠. 발가벗고 좀 외설적이에요. 이 사티로스예요. 사티로스 부족이죠. 바로 이 외설성 때문에 서양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국교화되면서 악마화됐어요. 사티로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악마 도상에 보면 염소 얼굴로 악마를 많이 그리는 관행 같은 게 생겼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사티로스는 자연의 정신이야. 근데 자연의 정신은 인간적인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연의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번식이라고 우리 하기도 하죠. 번식, 번성, 또 그러기 위해서 요새는 생식력이라고 표현해요. 생식력. 좀 우아한 표현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번식력은 섹슈얼리티예요. 섹슈얼리티. 그게 이제 부도덕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섹슈얼리티가 강한 생명력으로
분출될 때 비로소 자연은 이렇게 활발해진다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고대적 정신이에요. 고대 그리스 정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아시다시피 포도주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은 부활의 신이기도 해요. 부활. 이제 왜 제우스 얽힌 이야기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헤라가 이제 자식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도 같은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티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타이탄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신족들이에요. 이 거신족들이 디오니소스를 불에다 구워 먹어요. 어린 디오니소스를. 그 어떻게 구워 먹냐 하면 토막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토막 내 가지고 불에 이렇게 꼬챙이에 깨 가지고 불에 구워 먹잖아요. 티탄들이 어린 디오니소스를 그렇게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어 죽었죠. 죽었는데 그 밑에 떨어진 찌꺼기들 있잖아요. 다 구워 먹고. 그리고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재가 남았대요. 바닥에. 그 재 속에서 디오니소스가 다시 부활했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지요.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부활하는 신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신이죠. 그럼 이제 디오니소스 신으로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자연에는 죽여도 죽지 않는 힘이 있어.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있다 보면 다시 생겨나. 다시 이렇게 모여 생겨나. 이제 이런 신화는 엘리아데라는 신화학자에 의하면 샤머니즘 신화하고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요. 시베리아 샤먼들이 이제 샤먼 임무를 할 때 이제 받는 거죠.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몸이 누군가 이제 하늘의 신이나 독수리나 이런 존재가 와가지고 다 토막 내가지고 먹고 또 국을 끓여 먹고 그걸 이렇게 자기 영혼이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그러고서 이제 하늘에 승선했다가 배울 걸 다 배우는 거죠. 뭐 약이 어디 있는지, 뭐 인간이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그 토막 났던 몸들이 다 붙어가지고 제대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뭐 디오니소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디오니소스의 핵심은 어쨌든 재 속에서 부활한 신이에요. 재 속에서. 그래서 동지의 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동지는 이제 자연의 어떤 풀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춥고 뭐 삭막하고 이렇잖아요. 그때 디오니소스 신이 온다라는 건 우리한테 희망을 주죠. 디오니소스 신이 그런 것처럼 그런 어두운 시간들, 슬픈 시간들, 뭔가 죽음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면 디오니소스가 그런 것처럼 다시 어떤 재생과 부활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의 기존으로 갖고 있는 현재 스토리텔링이 다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뭐 힘들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되고 뭐 음악도 그렇죠. 그렇게 그 반전이 되게 중요해요. 반전은 드라마의 핵심이죠. 반전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극의 핵심 반전이다.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반전의 낙차가 클수록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죠. 그렇죠. 네. 거기에 어떤 짜릿함이 있죠. 짜릿함. 이게 오래된 드라마의 기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술적 기법인 것만이 아니에요. 예술은 우리 삶을 모방하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힘도 모방하고 예술은 이제 모방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걸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예술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 속에 존재하는 그 반전, 역전, 역설 이런 것들을 예술가가 효과적으로 보여줬을 때 우린 어떨까요? 아주 묘한 기쁨 같은 게 일어나요. 단순히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아주 그런 복잡성이 있어요. 복잡성이 있고
역설, 뭐 모순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양극단 있잖아요. 그 양극단이 마치 자석처럼 음극양극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성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보거나 느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태어나요. 그런 경험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한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너머에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이 있다라는 경험을 그 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예술이 제공해주는 경험이었고 아주 이상적이지만 물론 모든 예술가가 그걸 해주진 않지만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주 이상적인 예술이에요. 뭔가를 확 열어주는 거죠 우리한테. 확 열어줘서 이것 말고 다른 차원이 있네. 다른 차원이 있어. 우리가 아직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머릿속으로 철학책을 읽어서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술은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근데 이제 과거에 디오니소스 신이라는 그 모티브가 바로 그런 걸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의 신이고 비극의 신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의 신이기도 하죠. 디오니소스는. 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는 여신도예요. 디오니소스 쫓아다니는 여신도를 메나드라고 불렀어요. 메나드. 뭐 마이나데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 메나드예요. 메나드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미친년들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녀들이죠. 뭐죠? 표범 가죽으로 이제 어깨 그 다음에 이 담쟁이 덩굴이 디오니소스 상징이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잎하고 좀 비슷한데 번져가요. 덩굴 식물들이죠. 옆으로 기어가듯이 번져가는 이런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잡기도 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고양이처럼 그려졌어요. 이 여자가 너무 크게 그려져서. 근데 실제로는 표범이 이렇게 작지 않겠죠. 그렇죠. 다음 넘어갈까요? 이 아까 그 메나드예요. 근데 옆에는 이제 사티로스가 동반하고 있고 이 동작을 보세요. 이 뒤에 가슴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고개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이 정도예요. 이런 모습으로 춤춰보셨나요? 이 동작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술에 많이 취하면. 술에 취한다고 꼭 나올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안에서부터 어떤 에너지가 확 올라와야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확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뛰죠. 그죠?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뛰다가 너무 좋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뭐냐 하면 엑스타시스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기쁨을. 나 지금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신이 났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엄청난 무언가가 내 몸 안에서 이 전기 오르듯이 이렇게 탁 차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척 난잡하고 엉망진창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해진 날, 정해진 공간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나서는 축제의 기원이죠. 축제의 기원. 우리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우리 축제는 너무 좀 터무니가 없어요. 초기에 그 디오니소스적이고 코러스하고 유사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메탈리카. 근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일단 들어보고 일단 듣고 할까요?
코러스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 리듬이 앉아있기 힘든 리듬이에요.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리듬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대 비극의 코러스의 음조가 있었어요. 그 모드가 프리기안 모드라고 부르는 프리기안 스케일이라고도 하죠. 프리기안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음계예요. 아까 처음에 앞에 부분에 나왔던 그 음계 있죠. 그게 이제 고대 비극 코러스의 음계예요. 그래서 메탈리카가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알고 있었을 것 같죠. 그 음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고대 극장이 아니고 원형 극장에서 뭔가 어둠의 신을 부르거나 뭐 봄의 신을 부르거나 뭐 부를 때 펄쩍펄쩍 뛰면서 아까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과 그쵸. 맥락이 같고 이런 걸 했을 거예요. 다음 이 음악도 많이 아시죠? 이 음악도 프리기안 모드예요. 들어볼까요? 부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뉴스데이 무슨 뜻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 사무엘 버번은 20세기 미국 작곡가. 네, 맞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뭘까요? 신자? 저요. 희생양이죠. 희생양이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양이죠. 양.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염소였어요. 염소. 이게 희생 양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양이 됐죠, 그렇죠? 양이 됐는데 지역마다 이제 이 희생제에 올려놓는 제물이 다 달라지죠. 우리 같은 뭐죠? 돼지죠. 돼지. 어쨌든 이제 이 희생 제물을 아까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잖아요. 거기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이디푸스 왕 장면이요. 오이디푸스 왕 얘기 많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 이제 너무 유명한 얘기고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저지른 일이에요.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왕자가 비어 있는 왕국의 왕이 됐고 왕이 되면 왕의 재산과 왕의 모든 게 이제 다음 왕의 소유가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왕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건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죽이게 된 거고 실은 성질 때문에 죽인 거예요. 길에서 만났대요. 길에서 만났는데 좀 비켜라 이런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근데 안 비키니까 막대기로 머리를 딱 때렸대요. 그 젊은 친구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었어요. 덤벼들었는데 이제 수개원이 얼마 없었는지 어쨌든 이제 그 길에서 싸우다 보니 이제 과실치사죠. 그러고 이제 죽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그래요. 근데 가던 길을 이제 어떤 게 전후관계인지 모르는데 옛날 비극은 이런 얘기를 이제 코러스가 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을 다뤄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대요. 지금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막 넘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식 흐름대로 막 넘나들지만 과거에는 이제 일정 한나절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한 공간에서 다뤄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어떤 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고대 비극에서 코러스가 맡았어요. 근데 그럼 코러스가 설명하는 역할인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코러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아까 이제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관객한테 전후좌우를 설명하는 그 다음에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데 대체로 비극은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고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고뇌하고 갈등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결함이에요. 결함. 비극적 주인공의 결함이죠. 이 결함이 바로 그 사람을 몰락시켜요. 그러니까 몰락의 원인은 무지에 있어요. 무지.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오이디푸스도 자기가 죽인 게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자기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여서 아마 이제 이런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어떤 운명, 이 운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되게 몸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분명히 어떤 일을 자기가 벌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벌인 일의 대가는 자기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모르고 저질렀는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갑자기 오싹하지 않으세요? 내가 모르고 뭘 잘못할 수 있어.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낳은 결과는 치명적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비극이었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오이디푸스는 모르고 있지만 관객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죠. 저 안 되는데.
우리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이제 주인공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객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죠. 배우들이. 그럼 관객은 어떨까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코러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코러스는 관객 입장에서 관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 그게 심판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고 조바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의 것들, 이런 것들을 코러스가 여럿이서 똑같이 가면 쓰고 노래로 부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그 주인공 배우가 발설하지 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코러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비극의 코러스는 굉장히 만능이죠. 말하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배우들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인 너머에 집단적 어떤 감정이 있어요. 또 집단적 의식이 있죠. 집단적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요새 말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개체성을 넘어선 무엇이에요. 그 무엇을 대변하는 게 코러스 역할이었어요. 베토벤 합창교향곡처럼 다른가요?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 비슷하죠. 약간 현대로 넘어온. 그렇죠. 합창교향곡은 디오니소스적이에요, 정말. 그 가사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어떤 가사로 기쁨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쁨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난 명랑해 행복해 이런 기쁨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바닥모를 심형대로 내려갔다 솟아오르는 기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베토벤을 엄청 좋아했죠. 저거야 바로. 바그너도 좋아했지만 바로 저거야. 그래서 이제 코러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비극은 한번 올라갔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는 비극의 어떤 예술 형식의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도 뭐 회화라고 일컫는 건 캔버스가 있어야 돼. 물론 우리 현대 예술은 종합예술 쪽으로 가고 있고 장르 간의 경계라는 게 이제 좀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대 비극의 룰은 뭐였냐 하면 어떤 행위를 모방하는데 그 행위의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은 뭐 왕이라든지 또 영웅이라든지 그러니까 일군. 그렇죠. 한 뭔가를 성공한 일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냐 하면 일단 추락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지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극을 만들어낸 그리스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에는 아곤이라고 부르는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 올림픽 경기 아곤이에요. 아곤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곤은 그리스인들한테 중요한 건 탁월함이에요. 인간이 탁월함을 뭐라고 불러요? 미덕이라고 불렀어요. 우린 지금 미덕, 악덕, 그럼 착한 게 미덕이야. 그렇죠? 좋은 시민의 시 미덕이야. 이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미덕은 강한 거예요. 강하고 우월하고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서 그러면 굉장히 경쟁적이니까 탁월함에서 무슨 올림픽 게임에서 1등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아까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물론 태어나긴 왕족이지만 굴러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그 테바의 시민들이 무서워하던 스핑크스를 물리쳤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지적 탁월함이에요. 그 지적 탁월함이 오이디푸스를 왕좌에 올리게 했어요. 이 탁월함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리스인들이 만든 게 비극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올라가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곤두박질 치는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함이 있어요. 탁월함의 꼭지점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해요. 또 인간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경쟁을 통해서 더 훌륭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이 뭐 초단위로 뭔가를 더 빨리 하고 뭐 더 높이 뛰고 뭐 올림픽의 그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있고 또 자연 전체에서 높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욕망 같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자연은 어떠냐 하면 너무 높이 솟아오르면 잡아나게 아래로. 부조화스럽거든요. 그 상태가. 꽃이 쫙 폈다가 떨어지죠. 쫙 했다가 봉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딱 올라가면 떨어지고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경우 같아요. 떨어질 때 다른 차원이 보이죠. 올라갈 때 못 보던 게 보여요. 산에도 뭐 올라갈 때 못 보던 게 내려올 때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가 보이냐 하면 어떤 꼭지점을 에워싼 큰 지평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이디푸스 왕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포클레스가 우리 오이디푸스 왕을 쓰고 그 다음에 후기 2부로 다음 편을 썼어요.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연작인데요. 거기에서 오이디푸스는 일부에서는 추방돼요. 테바이에서. 왜냐하면 천륜을 어겼으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스스로 떠나죠. 떠나는데 2부에서는 신탁이 내려와요. 오이디푸스의 몸을 수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번성하리라.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모시겠다고. 오이디푸스는 이제 뭐 거의 이제 거지처럼 돌아다녀요. 방랑자가 되는데. 그 모셔가지고 우리도 나라로 오세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는 현자가 됐어요. 추락함으로써 다른 지평이 보인 거죠 이제. 그래서 모르는 자에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삶의 그 무시무시함을 본 사람이에요. 봤는데 봤기 때문에 눈을 찔렀어요. 너무 이상한 얘기죠.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생명과 삶의 그 본연의 모습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 내가 눈을 뜨고 살 수가 없네. 그런데 그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살하고는 달라요. 눈만 찔렀어요. 여기는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렀을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난 아폴론을 저주한다. 아폴론을 저주한다. 나한테 본 눈을 준 아폴론을 저주한다. 아폴론이 보여주지 않았던 차원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폴론의 이 눈 말고 눈 너머의 진실을 본 인간이죠.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2부작으로 가면. 그래서 현명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스인이 가지고 있는 비극을 발명한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발명한 거예요. 이 비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비극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비극 정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슬퍼, 우울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삶이 숨기고 있는 다른 지평에 대한 걸 보여주는 얘기죠. 넘어갈까요? 오 포르투나 운명이요. 칼 오르프도 니체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정신, 이 정신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죠. 들어볼까요?
아니시카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리움에 있나요? 이분 작품이? 이번에 뺐어요. 뺐어요. 밖에 있던 거 뺐어요. 이 작품은 테이트 갤러리에 전시되었던 마르시아스라는 작품이에요. 마르시아스.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PVC 얇은 천이에요. PVC 천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화질이 별로 좋지 않지만 여기 사람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여기 요만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약간 좀 나팔꽃처럼 돼 있죠. 그렇죠. 옛날 스피커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나팔꽃 같은 스피커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이쪽으로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지르면 이게 이쪽으로 나가도 저 반대쪽으로 나가고 소리가 울려서 이렇게 증폭되기도 하고 뭐 이런 작품이에요. 왜 이걸 마르시아스라고 했냐? 마르시아스 아시나요? 마르시아스도 사티로스였어요. 마르시아스. 근데 요 다음 보실까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 작품이 너무 크니까 한눈에 전모를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부분만 보이는 거죠. 전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어떤 막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전체 홀에서 사람들이 더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그 다음에 웅웅대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스피커처럼 여기서 증폭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인간적인 사이즈 또 이런 걸 넘어서서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 개체성 너머에 있는 어떤 무엇이에요. 어떤 무엇.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죠. 실제로 이제 현대 미술이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가기도 했어요. 경험을 제공하죠. 그렇죠. 요새 유행인 체험 전시. 그렇죠. 여기저기 다 하는 체험 전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통 이제 요새는 뭐 빗전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인상파 그림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화려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빛으로 쏘아가지고 그 안에 빛에 흠뻑 젖는 이런 전시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예술가가 제공하는 경험은 좀 특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술가는 이렇게 제가 예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술 가면 고민 얼마나 많겠어요. 안다고요, 나도 뭐 이럴 거야. 예술은 뭔가 분명한 전달할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알지 못한 것,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예술가 자신이 먼저 먼저 경험이 일어나야겠죠. 아니시카포는 되게 이게 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큰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이게 붉은색 PVC로 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아고는 아까 얘기했던 경쟁, 경기 이런 뜻이에요. 저기 이제 나뭇가지를 들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아폴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달린 인물이 마르시아스예요. 마르시아스하고 아폴론이 음악 경연을 한 적이 있어요. 마르시아스의 악기는 갈대필이에요. 갈대필인데 아울로스라고 불러요. 아울로스인데 피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피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붕붕 불면 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갈대피리의 명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불어가지고
뭐 주변에 숲에서 이걸 불면 뭐 새들도 와서 듣고 뭐 지나가던 야생 동물도 뭐 앉아서 듣고 뭐 이랬다나 봐요. 그런데 신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 되게 오만하고 특히 아폴로는 그래요. 아폴로는 자기보다 누가 인간이 더 탁월하다거나 좀 격이 다르죠. 사티로스는 정령급이에요. 정령급이지만 아폴로는 그것보다 위계가 높은 신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아? 뭐 이런 거죠. 내가 응징하겠어. 그래서 나랑 한번 네가 그렇게 피리를 잘 불면 나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폴론의 악기는 현악기였어요. 현악기, 7현금이라고 그러죠. 7줄 현악기예요. 7줄 현악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하고 주변에 사티로스나 여기 이제 심사위원으로 누가 아니야? 미다스 왕이 왔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미다스 왕이 와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되게 잘 불었나 봐요. 마르시아스가. 잘 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악기를 거꾸로 잡고 해볼까? 근데 이 양갈래로 갈라진 피리는 거꾸로 잡고 할 수가 없죠.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졌어요. 치사하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가 졌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 마르시아스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사실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마르시아스는 그런 신화예요. 신화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다른 차원의 경쟁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졌는데 앞에 다시 돌려볼까요? 이건 뭐냐 하면 마르시아스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시카프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거죠. 그런데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가 마르시아스의 붉은 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폴론적인 거에 의해서 산채로 가죽이 벗긴 마르시아스의 고통스러운 비명,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안시카포가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르시아스예요. 그러니까 트루맨이라는 그 영화 있죠. 트루맨인가? 트루맨 아니에요? 트루맨. 거기 영화 음악을 만든 작가이기도 하고, 사티아 그라하라는 말은 사티아는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그라하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진실의 힘. 진실의 힘. 이런 건데 한번 보시죠. Sì, sì.
근데 간디가 인디안 오피니언이라는 그 신문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필립 글래스가 간디를 주제로 사티아그라라는 오페라를 만들면서 주목을 했던 부분이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이 한참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인도인들이 남아공으로 가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인도인이 남아공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식민 인도 정부에서 뭘 했냐 하면 뭐 이제 우리 이제 지문 뭐 이런 거 통행증 이렇게 해가지고 인종차별하고 억압 정책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폈어요. 우리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많은 국가가 경험했던 일들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간디가 남아공에서 인디언 오피니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의 정책에 대항을 했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발급된 통행증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인디언 오피니언이라는 그 신문이 독자가 2만 명에 육박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간디가 그때 했던 그 운동을 사티아그라라고 불러요. 사티아그라. 진실의 힘이 바로 그게 진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죠. 그리고 제국주의 폭력에 맞서가지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맞섰던. 근데 필립 글래스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프리기안 모드 있죠. 여기도 프리기안 모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너무 저는 이렇게 짜릿했어요. 그때 이걸 찾으면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종이로 만든 그 커다란 인형들 있잖아요. 그 인형들이 이 오페라에서 우리한테 뭔가 큰 느낌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힘이 센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나와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뒷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뒷면의 인형이 코러스는 아니에요. 코러스는 아니지만 아까 아누시카 포가 어떤 이런 객체 너머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에워싼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 에워싼 공간은 우리가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집단 전체가 어떤 감정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개인을 넘어서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죠. 집단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감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집단 감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보다 커요, 사실은. 크고 과거에는 아마 비극에서 코러스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꼭 과거의 그런 방식으로만 표현되진 않아요. 또 예술이 굉장히 많이 분화되기도 했고 또 표현하는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돌 같이 막 떼창 부르고. 그쵸. 그러기도 하고. 그럼 이제 오페라 무대나 연극 무대에서 그러면 이 공중에 만연해 있는 그걸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그렇게 큰 인형 같은 걸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자들이에요. 지배자들이죠. 지배자들인데 이 종이로 만들었거든요. 종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되게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제국의 정부들, 그 다음에 관료들, 이런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자기 존엄성을 박탈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되게 헛개비 같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억압은 우리한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요. 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린 식민지 시대는 아니지만 부패한 정치인이라든지 부패한 관료라든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예술가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프리디안 모드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고대 비극에 관통하는 어떤 뭔가가 있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 예술은 이제 모더니즘 이후에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21세기가 되고 시민의식도 증대하고 뭔가 진보하고 진화하고 인간이 훨씬 훌륭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정의롭진 못하죠. 정의롭진 못하고 저는 우리 시대가 전 지구적으로 큰 뭔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봐요. 그 변화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요동치죠. 왜냐하면 모순이 극에 달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변화를 요구하는 감정들이 부글부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국가 내부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전 지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의 이런 감정을 담아서 한번 보시죠.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our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to be strong and stand with me? All is the world you long to see. Join our fight and give you the right to 저는 코러스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플래시몹이라는 또 하나의 예술 방식이 있죠. 그렇죠? 예술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고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바깥에 있었죠. 아까 이제 원형극장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원형극장이 있었던 장소는 시장 옆이었대요. 시장 옆이어서 가까운 공간이에요. 우리 가까운 공간이고 코로세임은 현대 예술이 한편으로는 뭔가 보여주는
역할에 너무 치중해 있는데 아까 체험 얘기도 있지만 이 장 안에 전체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의 공통으로 뭔가를 지향해 나가도록 만드는 힘도 어쩌면 이제 우리 시대 예술에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이 플래시몹은 제가 플래시몹 중독자예요,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장엄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 공연장에서 어떤 음악을 이렇게 뭐 연주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갑자기 일상 공간에서 뭔가 스며들듯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특별한 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냥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넘어가요. 지금 우리 이제 공연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한국의 떼창 문화는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공연장 너머에서 일어날 때는 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제가 코러스니까 우리의 코러스는 어떤 코러스일까? 무슨 노래일까? 또 무엇을 위한 노래일까? 저는 이 노래가 인간만을 위한 노래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아니슈 카포 작품을 보여드렸던 것도 그렇고 또 처음에 사티로스나 염소나 이런 존재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기후 위기고 기후 위기는 생명권의 위기예요. 그냥 기후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몸에 뭔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티모시 머튼이라는 작가가 쓴 하이퍼 오브젝티비티, 그러니까 하이퍼 객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45년에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투하를 했죠. 그렇죠? 그 즈음에 핵실험이 미국의 사막 지역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사막 지역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막 지역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진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래된 물건들의 언제 만들어진 물건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흙이나 이런 걸 퍼가지고 방사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몇 년도의 흔적, 몇 년도의 흔적, 몇 년도의 흔적이 그 물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945년 이후에 생겨난 모든 생명체, 그 모든 전 지구장에는 핵 폭탄이 터졌던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이 아니죠. 기후위기는 우리가 지금 홍수를 겪거나 또 뭔가 가뭄을 겪거나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멀리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또 기후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죠. 이 사건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고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도 해요.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여야 할까?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지구장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생명들, 다른 동식물들, 그 다음에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 이 모두와의 연대를 위한 노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너무 터무니없게 이상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딱 그것만 들었으면 저희도 그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정말 개 산책시키듯이 해야 되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뭔가 진지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 나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개를 산책시키듯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생활로서 그 기후 위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너무 거대하고 막
그걸로 막 또 그걸로 누군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그쵸, 식이 그쵸. 되니까 탄소 어. 배출권을 사고 판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뭐 정말 우리가 키우는 개를 산책시키는 마음 그거가 되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거겠죠.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빼가지고 한다는 게. 어쨌든 코러스 핵심은 공감이니까요. 네. 그렇죠. 공감하지 않으면 함께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남일이죠, 그냥. 우린 영원한 관조자로 머무르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우리의 뭐 도덕적 쾌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 굉장히 교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예술에 대한 얘기고 또 정서와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정서나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우리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너머에 우리가 뭔가 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는 없을까?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술가들이 고민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해주신 건가요? 네, 마무리고 네. 네, 마무리 이제 하나 더 보시고 돌아가실까요? 아니면 질문 뭐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지요. 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곡을 이거를 준비해 오신 이유가 이것도 아까랑 같은 락큐. 뭐 들으시면서 일어나셔도 좋고 가셔도 좋고 굿바이 송입니다. 이 노래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락큐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